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멈출게요. 고마워요, 미영 씨. 우리는 수없이 멈췄다. 수없이 확인했다. 수없이 호흡을 맞췄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58년간의 거절과 7년간의 공백을 채워갔다. 완벽하지 않았다. 서툴렀고 어색했고 때론 아팠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평생 거절당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저를 받아들여 줬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것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두 상처 입은 영혼의 은밀하고도 성스러운 치유였습니다. 주말 아침,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나는 병실 침대 곁에 앉아 시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인공호흡기에서 흘러나오는 무미건조한 전자음만이 마치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으로 방 안을 울렸고, 시어머니 박경숙 씨는 올해로 80이었다. 오래전부터 당뇨를 알아왔지만 지난주 독감이 악화되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실인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의사는 며칠 전부터 각오하시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7년. 그 뒤로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서로 기대며 살아왔다. 친정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셨고 외동딸 민지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어머니는 내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머님, 내가 조용히 불렀다. 시어머니의 얇은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겨우 눈을 뜬 시어머니는 나를 알아보더니 바싹 마른 입술을 가까스로 움직였다. 미영아. 바람에 흔들리는 듯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다. 나는 더 잘 듣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계속 시어머니의 손에 마지막 힘을 짜내듯 힘이 들어갔고 무언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옆집 현수 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만나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현수 씨, 옆집에 사는 김현수 씨,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으며 항상 단정한 차림에 말수가 적고 혼자 사는 남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현수 씨한테 평생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반짝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현수 씨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급히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정말 조용히, 천천히 내쉬었다. 어머님, 어머니. 내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고 간호사들이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곧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 사망 시각 오후 4시 47분.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물론 유일한 가족을 잃은 슬픔도 깊었지만 그보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수수께끼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현수, 평생 미안했다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렸을까? 그리고 왜 사과했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는 해가 조용히 지고 있었고 붉은빛 석양이 병실 유리창을 마치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다. 딸 민지가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고 몇몇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으며 그 중에 김현수 씨의 모습도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조용히 분향을 올렸다.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나서 내 앞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 정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잠깐 응시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의 주인이니까 그의 눈 깊은 곳에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여기서 뭔가를 물을 수는 없었다. 정성 감사합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답했다. 현수 씨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조용히 물러났으며 그의 뒷모습을 보내며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언젠가 꼭 물어야겠다고.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나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가 되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되풀이되었고 평생 미안했어. 그 말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뭔가 남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일. 그것을 내가 대신 해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사명감 같은 것까지 느껴졌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는 다시 해외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긴 시간 속에 쌓인 물건들을 손에 들었다. 오래된 사진, 손때 묻은 안경, 늘 쓰시던 수첩.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와의 추억이었다. 나는 가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러던 중이었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발견했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충전을 해보니 전원이 들어왔다. 혹시 사진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갤러리를 열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실수로 음성 메모 앱을 눌렀고 화면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다. 어머, 녹음을 하셨네. 궁금증에 나는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해봤다. 혹시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라도 있었을까 싶어서. 오늘도 현수 씨 생각을 하게 되네. 들려온 건 틀림없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마치 혼잣말처럼 툭툭 내뱉는 톤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귀에 가까이 댔다. 옆집 현수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구나. 그분이 살아 계실 때 내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 아들이 너무 외롭게 살고 있다고. 젊은 시절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산다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김현수 씨 얘기였다. 시어머니가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이렇게 녹음해 두셨던 거다. 현수 씨는 말이야 젊었을 때 파혼당한 적이 있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게 뭔지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지만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어. 그 일 이후로 현수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 있었다. 현수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어.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쌍하다고.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라도 해달라고. 그땐 그냥 위로의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겠지. 녹음이 한번 끊겼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이어졌다. 미영이도 벌써 7년째 혼자잖아. 남편 잃고도 꿋꿋이 살아왔지만 나이 들수록 혼자는 힘든 거야. 딸 민지는 해외에 있고 설에 한번 볼까 말까. TV 보면서 혼자 밥 먹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다. 미영이는 마음이 넓은 애야. 편견도 없고 혹시 현수 씨랑 인사라도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나서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데 무리는 할 수 없겠지. 거기서 녹음이 끝났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막막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이렇게나 깊이 고민하고 계셨다니. 나는 다른 음성 파일도 하나씩 들어봤다. 날짜를 확인하니 반년 전 녹음이었다. 요즘
현수 씨를 자주 보게 됐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늘 정중히 인사해 주더라고. 말수는 적지만 눈빛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평생 혼자 산다니 정말 아깝지. 시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생생했다. 현수 씨,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땐 우린 자주 이야기를 나눴지. 아파트 화단에서 만나면 꼭 서서 얘기했어. 서로 자식 얘기하면서. 그분은 항상 아들 걱정만 하셨어. 현수는 착하고 성실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한 달 전 녹음이었다. 나도 이젠 오래 못 갈 것 같아. 당뇨가 점점 악화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현수 씨,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가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남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이한테도 미안해.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정말 혼자가 돼. 현수 씨도 혼자. 둘이 서로 위로가 돼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가 직접 연결해 줄 용기는 없었어. 괜히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시어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현수 씨 어머니, 미안해요. 당신이 부탁한 걸 난 해드리지 못했어. 평생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녹음이 끝났다. 나는 스마트폰을 무릎에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뜻을 이제야 알았다. 평생 미안했어. 그 사과는 현수 씨 어머니와 나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중의 미안함이었던 거다. 현수 씨 어머니는 벌써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두 어머니가 각자 자식을 걱정하며 나눈 대화, 그리고 약속. 그걸 시어머니는 끝내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같은 층 복도 건너편으로 현수 씨 집 현관문이 보였고, 조용한 집이었다. 밤에도 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았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신체적인 문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조문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는 제대로 전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제가 한번 인사는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약속은 아니지만 두 어머니가 품었던 간절한 바람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해야 할 일의 방향이 보였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숙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만 같았다. 이틀 뒤 토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동네 떡집에 들러 조금 좋은 떡 세트를 샀다. 조문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돌릴 겸 현수 씨 댁에도 들러보기로 했다. 오전 11시쯤 나는 떡 상자를 손에 들고 현수 씨 집 앞에 섰다.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다. 갑자기 찾아가면 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사 인사일 뿐이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틈새로 현수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회색 니트에 검은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고 평일에 보던 정장 차림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현수 씨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나는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떡 상자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문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감사 표시로 작지만 현수 씨는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문을 조금 더 크게 열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인데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역시 낮고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내밀었다. 그래도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현수 씨는 떡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럼 잠깐만 실례할게요. 현수 씨의 집은 놀랄 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큰 책장이 있고 벽 한 면 가득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방 안을 둘러봤다.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정돈된 공간.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말 청결하게 살고 있었다. 현수 씨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책장을 바라봤다. 역사책, 소설, 그리고 원예 관련 전문 서적들이 눈에 띄었다. 녹차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윽고 현수 씨가 따뜻한 녹차 2잔을 쟁반에 담아 들고 왔다. 나는 정중히 잔을 받았다. 따뜻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고요함이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혼자 계신다고는 믿기지 않아요. 현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오래 혼자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 말에 내 가슴이 조금 아팠다. 오래 혼자라는 말에 담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이 느껴졌으니까. 저도 남편 잃고 벌써 7년이에요. 시어머니가 계셔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지만요. 현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건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도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화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날씨 이야기, 동네 슈퍼 이야기, 사소한 일상의 대화. 현수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내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적절한 맞장구를 쳐줬다. 그리고 내가 슬슬 일어서려 할 때였다. 아,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난 듯 나는 말했다. 저희 집 현관문 경첩이 요즘 삐걱삐걱거려서 좀 신경 쓰이거든요. 혹시 아는 수리 업체 있으세요? 현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간단한 거라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공구 몇 개 있거든요. 어머, 정말요? 폐 끼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경첩에 기름만 치면 금방이에요. 현수 씨는 벌써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다. 공구함을 들고는 내 뒤를 따라왔다. 10분 뒤 현수 씨는 우리 집 현관에서 문경첩을 점검하고 있었다. 기름을 치고 나사를 다시 조이고 몇 번 문을 여닫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현수 씨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웃끼리 이 정도는 당연하죠. 나는 너무나 고마워서 현수 씨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럼 차라도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아까 대접받기만 했잖아요. 현수 씨는 조금 망설였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현수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를 들고 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찾아뵌 건 감사 인사만이 아니었어요. 현수 씨가 나를 돌아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머님이 혼자 녹음하신 거였는데 현수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안에 현수 씨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생전에 정말 친하게 지내셨다고요. 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오래 사셨거든요. 옆집 어르신과도 자주 이야기 나누셨던 것 같아요.
나는 말을 고르며 이어갔다. 저희 어머님이 현수 씨가 혼자 사시는 걸 많이 걱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혼자니까 혹시 인사라도 나눠보면 어떨까 하고. 현수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히 떠올랐다. 아, 그러셨군요. 침묵이 흘렀다. 더 깊이 들어가도 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건 현수 씨 쪽이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파혼당한 경험이 있어요. 나는 입을 다문 채 귀를 기울였다. 현수 씨는 창밖을 바라본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의 아픔이 배어 있었다. 그 일 이후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또 거절당하면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현수 씨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았다. 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왔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 남편도 처음엔 서툰 게 많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수 씨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 놀라움과 조심스러운 기대가 섞여 있었다. 저도 급하게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뭘 바라셨는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가끔 산책이라도 같이 하지 않을래요? 차 마시면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거요. 그것도 인연이잖아요. 현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은히 미소 지었다. 시작은 이렇게 작은 약속이었다. 거짓말하지 않기, 천천히 알아가기, 편하게 마주하기. 나는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바람. 그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보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나와 현수 씨는 약속대로 가끔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변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저녁 식사 후 근처 다방에서 짧게 차를 마시는 정도였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다. 현수 씨는 철저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나와의 거리를 항상 적당하게 유지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게 골라서 했다. 나는 그런 현수 씨가 조금 애처로우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이 아플 만큼 이해됐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아파트 앞 슈퍼에 들렀을 때였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저 사람 요즘 옆집 독신 남자랑 자주 보이던데. 아, 그 김씨. 옛날에 파혼당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았다던데. 그래? 들으니까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어머, 과부도 외로운가 보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랑. 나는 손이 딱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고 얼굴로 피가 몰려오는 게 느껴졌다. 뒤돌아서서 뭔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물건을 받아들고 서둘러 슈퍼를 나왔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화도 났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다. 이 소문이 현수 씨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는 또다시 깊이 상처받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현수 씨와 마주쳤다. 내가 밝게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고 굳어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 고개를 숙였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1층에 도착하자 현수 씨는 도망치듯 먼저 내렸다. 현수 씨,
저기, 내가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들으셨구나. 그 무심한 소문을. 그날을 기점으로 현수 씨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연락도 끊겼고 우연히 마주쳐도 황급히 인사만 하고 지나쳤으며 산책 약속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답답했다. 이대로 우리 관계가 끝나버리는 걸까? 겨우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어느 날 밤 나는 현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답장은 한참 뒤에야 왔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짧고 사무적인 답장이었다. 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게 현수 씨를 더 궁지로 몰 것 같아서 나는 그냥 폰을 내려놓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너무 적극적이었나? 그에게 부담을 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치밀어 올랐다. 왜 남의 말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야 하지?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택해야 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내가 집 앞 복도를 걷는데 마침 현수 씨가 집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손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현수 씨 쪽에서 먼저 인사했다. 나는 조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현수 씨는 입술을 한번 꽉 다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요즘 제가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현수 씨 얼굴을 똑바로 봤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현수 씨는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 들으셨죠? 제 때문에 미영 씨가 안 좋은 말 듣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내 가슴이 쿵했다. 현수 씨는 자기 일이 아니라 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서 제가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현수 씨 목소리에는 자책의 울림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수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현수 씨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남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물론 불쾌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현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도 외로워요. 나는 조용히 이었다. 7년 동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수 씨와 산책하고 차 마시면서 제가 사람이 그리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우리 그냥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무심한 소문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현수 씨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살짝 들어 올렸다. 저기 아파트 뒤편에 시민 텃밭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조금씩 토마토를 키우고 있거든요. 마침 빨갛게 익어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실래요? 내 얼굴이 환해졌다. 네, 갈래요. 현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듯 미소 지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내일 오후 어때요? 기대할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소문이 만든 틈이 조금씩 메워지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아. 현수 씨가 다시 마음을 열어줬으니까.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기분 좋게 개어 있었다. 나는 가벼운 차림으로 아파트 뒤편 시민 텃밭으로 향했다.
현수 씨는 이미 먼저 와 있었다. 밀짚 모자를 쓰고 토마토 줄기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목소리를 걸자 현수 씨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 미영 씨.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잘 익었어요. 하나 맛볼래요? 작은 밭에는 귀여운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현수 씨가 하나를 따서 내게 건넸다. 나는 근처 수도에서 씻어 한 입에 넣었다. 와, 정말 달고 맛있네요. 직접 키우면 신기하게 애착이 생기거든요. 현수 씨의 목소리에는 작은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나는 밭을 한 바퀴 둘러봤다. 토마토뿐 아니라 상추, 피망, 가지도 심겨 있었다. 이렇게 많이 키우셨네요. 주말마다 여기 와서 흙 만지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혼자 있으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현수 씨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 모습이 왠지 미소 짓게 만들었다. 평소에 어딘가 긴장한 듯한 그와는 달리 여기서는 정말 편안해 보였다. 둘은 함께 토마토를 수확했다. 현수 씨가 바구니를 들고 나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땄다. 대화는 띄엄띄엄이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볼을 스쳤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어머, 비 오려나?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포슬포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방울이었던 게 순식간에 쏟아지는 소나기로 변했다. 깍! 내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현수 씨가 재빨리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제 집이 더 가까워요. 이쪽으로. 둘은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다. 아파트까지는 겨우 50m 정도였지만 그 짧은 거리에 옷이 흠뻑 젖었다. 현수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나를 먼저 들여보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옷이 피부에 딱 달라붙었다. 현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죄송해요. 금방 수건 가져올게요. 현수 씨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에 선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인지 젖은 옷 때문인지 갑자기 추웠다. 현수 씨가 수건 2장과 드라이기를 들고 나왔다. 자, 쓰세요. 머리 말리셔야죠. 고마워요.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쌌다. 현수 씨는 거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 소파에 앉으세요. 콘센트 꽂아드릴게요. 나는 시키는 대로 소파에 앉았다. 현수 씨가 소파 옆 콘센트에 드라이기를 꽂고 내게 건넸다. 나는 스위치를 켜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바람이 머리를 감싸고 조금씩 물기가 날아갔다. 현수 씨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자기도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소나기였네요. 내가 창밖을 보며 말하자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 소나기는 늘 이래요. 하지만 금방 그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흠뻑 젖은 여자가 있는 상황. 그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그는 어디까지나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선을 넘으려 하지 않는 그 성실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머리가 다 마르고 나는 드라이기 스위치를 끄고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발이 드라이기 선에 걸리고 말았다. 아! 나는 휘청하고 중심을 잃었다. 몸이 앞으로 쓰러진다. 그 순간 현수 씨가 재빨리 일어나 나를 받아냈다. 괜찮으세요? 현수 씨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다. 둘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졌다. 불과 몇십 센티.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짧게 지탱받는 순간 나는 느껴버렸다. 현수 씨의 몸이 내 몸과 스치는 그 감촉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남들과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내 눈이 크게 떠졌다. 그건 놀라움이었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저
그랬구나라는 조용한 깨달음이었다. 현수 씨는 곧바로 나를 놓고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황과 수치심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현수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두근두근 울렸다. 그건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현수 씨의 반응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현수 씨,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괜찮아요. 지금 알았어요. 현수 씨의 몸이 딱 굳어졌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던 거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현수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물론 놀라긴 했어요. 솔직히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무섭진 않아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마 천천히 가야 할 거예요. 말을 나누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겠죠.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다. 저는 평생 거절당하는 것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저도 무서워요. 7년 만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게.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현수 씨도 도망치지 마세요. 현수 씨는 내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미영 씨가 좋아요. 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둘은 그렇게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서로의 손을 꽉 쥔 채 천천히 호흡을 정돈하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약속했다. 우리 관계에는 규칙이 필요했다. 속도를 맞출 것, 말을 충분히 나눌 것,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지킬 것. 그것만 지킨다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나와 현수 씨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아침 함께 산책하고 밤에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눴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현수 씨는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어줬다. 27살에 파혼당한 일, 그 뒤로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일.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때 상대 여자는 제 몸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현수 씨는 툭 하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도 생생한 상처의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 뒤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또 그런 반응을 보면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현수 씨의 손을 잡았다. 이젠 달라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현수 씨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조심스러운 희망이 떠올라 있었다. 일주일쯤 지난 금요일 저녁, 둘은 현수 씨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현수 씨가 직접 만들어준 토마토 파스타였다.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았다.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자연히 익히게 돼요. 매일 배달만 시킬 순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방 안에 흐르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 씨, 우리 천천히 간다고 약속했죠? 현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현수 씨의 손이 딱 멈췄다. 와인 잔을 든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이어갔다. 물론 천천히요. 말을 나누면서 확인하면서 약속한 대로요.
현수 씨의 호흡이 조금 깊어졌다. 긴장이 온몸으로 퍼지는 게 보였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겹쳤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현수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또 거절당하면 그런 일 없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제가 약속할게요. 만약 제가 불안하면 말할 거예요. 아프면 멈출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단지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에요. 현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손을 이끌었다. 둘은 침실로 들어갔다. 현수 씨가 방 조명을 조금 낮췄다.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침대 옆에 섰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긴장은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현수 씨가 내 앞에 섰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요. 내가 속삭였다.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떨리는 손은 그러나 아주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세요? 현수 씨가 물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네, 괜찮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현수 씨를 느꼈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남들과의 다름이 현실로 다가왔다. 순간 숨이 막혔지만 나는 침착하게 현수 씨의 손을 꽉 잡았다. 호흡을 맞춰요. 제가 준비되면 말할게요. 현수 씨는 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서로의 숨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내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현수 씨의 온기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현수 씨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현수 씨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가 그에 답하면서 둘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현수 씨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내 7년간의 공백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끝나고 나서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현수 씨가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요.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거절당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저를 받아들여 줬어요. 나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현수 씨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넘은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그저 누워 있었다. 창밖에는 밤하늘의 별이 보였다. 고요했지만 이젠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집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현수 씨가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이 편히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해냈다. 현수 씨의 58년간의 고독이, 내 7년간의 공백이 어젯밤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작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이윽고 현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수줍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거절의 기억은 이제 수용의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나와 현수 씨의 관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깊어지고 있었다. 매일 밤 산책을 빠뜨리지 않았고 주말엔 함께 요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에게 그건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화였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딸 민지에게서였다. 여보세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거기 가기로 했어. 휴가 났거든. 어머, 그래? 반갑다. 오랜만이네. 응. 엄마 보고 싶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민지의 목소리에 어딘가 날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살짝 불안을 느끼면서도 밝게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기다릴게. 금요일 저녁 민지가 도착했다. 29살이 된 딸은 해외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다.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한국에 돌아온다. 다녀왔어요, 엄마. 나는 반가워서 민지를 꽉 안았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옆집 남자분이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내 젓가락이 딱 멈췄다. 아, 소문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왔구나.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김현수 씨라고. 할머니 장례식 때도 왔었잖아. 알아요. 근데 엄마, 왜 지금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7년밖에 안 됐잖아요. 게다가 그분 들었어요. 평생 독신이었던 분이라면서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민지야, 잠깐 엄마 얘기 들어줄래?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민지는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 잊어버린 것 같아서 나 서러워요. 내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다. 민지의 마음은 이해한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딸이니까. 엄마는 아빠를 잊은 적 한 번도 없어. 지금도 생각하고 그립고. 하지만 민지야, 엄마도 외로웠어. 7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거든.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혼자였어.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현수 씨는 좋은 분이야. 아주 신중하고 따뜻하고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였어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고민 끝에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약혼이 파기됐대. 그 뒤로 사람이 무서워져서 혼자 살아왔다는 거야. 민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신체적인 문제요? 그게 뭔데요? 그건 현수 씨가 직접 말씀하실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우린 천천히 가기로 약속했고 늘 말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지는 한참 아무 말 없다가 툭 물었다. 엄마는 진짜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지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현수 씨에게 전화했다. 현수 씨, 우리 딸 민지가 지금 집에 와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 씨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숨을 삼키는 것 같았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만나야겠죠. 30분 뒤 아파트 뒤편 공원 벤치에서 셋은 마주 앉았다. 민지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수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현수 씨는 긴장한 모습으로 민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현수입니다. 민지는 짧게 대꾸했다. 민지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중간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현수 씨였다. 민지 씨, 제 때문에 어머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가만히 현수 씨를 응시했다. 현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갔다.
저도 이 상황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민지는 그래도 날카로운 시선을 풀지 않았다. 왜 지금까지 쭉 혼자셨어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현수 씨는 한 번 한숨을 쉬고 솔직히 대답했다. 제게는 남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젊을 때 결혼을 약속한 분이 그걸 알고 저를 떠났어요. 그 뒤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그래서 58년 동안 혼자. 네,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수 씨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엄마도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거예요? 현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미영 씨는 제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분입니다. 저는 미영 씨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민지는 현수 씨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안에 거짓은 없었다. 내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엄마도 현수 씨가 좋아. 민지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곳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표정이 있었다. 7년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지를 부드럽게 안았다. 괜찮아.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현수 씨가 함께 있어주니까.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지 씨,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을 평생 소중히 지킬 각오입니다. 민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 있어요. 나와 현수 씨는 민지의 얼굴을 봤다. 하나,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야 해요.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현수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문제가 생기면 꼭 셋이서 얘기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민지의 손을 꽉 쥐었다. 알겠어. 약속할게. 민지는 다시 현수 씨 쪽을 향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상처 주시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현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셋은 그렇게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건 새로운 약속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평온히 나아가자는 세 사람의 약속이었다. 민지가 돌아간 뒤 2주가 지났다. 나와 현수 씨의 관계는 한층 더 확고해졌다. 민지로부터 조건부 허락을 받고 나니 둘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이젠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동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들려왔다. 슈퍼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지만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 현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붉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현수 씨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현수 씨는 주방에서 녹차를 끓이고 있었다. 차 나왔어요. 현수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2잔 들고 왔다. 나는 책을 덮고 잔을 받았다. 비 오는 날은 왠지 마음이 편해지네요. 내가 창밖을 보며 말하자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앉았다. 예전엔 비 오는 날이 쓸쓸해서 싫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비는 완전히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하늘에는 커다란 무지개가 걸렸다. 와, 무지개. 현수 씨. 보세요. 현수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둘은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7빛깔 아치를 올려다봤다. 비갠 뒤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미영 씨. 현수 씨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내가 돌아보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내 눈이 크게 떠졌다. 현수 씨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소박한 나무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깎은 흔적이 역력했고 따뜻한 결이 느껴지는 반지였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금반지 같은 비싼 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신 곁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도 될까요?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수 씨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 씨는 마음 깊이 기쁜 듯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조심스럽게 그 나무 반지를 약지에 끼워줬다. 마치 제듯이 딱 맞았다. 고마워요. 현수 씨가 말했다. 나는 현수 씨를 살며시 안았다. 둘은 창가에 선 채 한참 그렇게 있었다. 무지개는 어느새 사라지고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 가득 물들고 있었다. 며칠 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현수 씨도. 그렇구나. 다행이다. 민지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목소리 달라졌어요. 그래? 응, 진짜 편안해진 느낌. 오랜만에 듣는 엄마 본래 목소리 같아.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안심이에요. 현수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지 말이 맞았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마음이 정말 평온했다. 그날 저녁 나와 현수 씨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부지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우리를 봤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예전에 수군거리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어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예상 밖의 말이었다. 내가 놀라 그 사람을 보자 아주머니는 쑥스럽게 웃었다. 미안해요. 예전엔 괜히 이런저런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근데 두 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이구나 싶어서요. 현수 씨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좋은 짝이 있다는 게 부럽네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인사를 남긴 채 떠났다. 나는 현수 씨와 얼굴을 마주 보고 미소 지었다. 조금씩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현수 씨가 어떤 제안을 했다. 미영 씨, 우리 집 사이 복도 벽에 작은 선반 하나 달까요? 선반이요? 네. 책이나 그릇 같은 걸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걸 자유롭게 쓸 수 있게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멋졌다. 좋네요. 그럼 우리 집이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며칠 뒤 현수 씨는 직접 만든 작은 선반을 우리 두 집 사이 복도 벽에 달아줬다. 나는 거기에 아끼는 찻잔 2개를 놓았고 현수 씨는 자주 보는 책 몇 권을 올려뒀다. 그렇게 우리 생활은 조금씩 겹쳐가기 시작했다. 완전히 동거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다. 아침엔 현수 씨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밤엔 내 집에서 차를 마셨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눴고 슈퍼 아주머니는 가끔 과일을 덤으로 줬다. 두 분 보면 저까지 행복해져요. 우리 아파트 모범 부부네. 그런 농담도 이제는 기분 좋게 들렸다. 어느 일요일 아침 둘은 다시 그 시민 텃밭으로 갔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고 새로 상추 씨앗을 뿌렸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다. 행복해요. 내가 툭 중얼거렸다. 현수 씨가 나를 돌아봤다. 저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이토록 충만한 거라는 걸 몰랐어요. 현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저는 평생 이 평범함을 동경했어요. 이제야 손에 닿은 것 같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은 제 푸른 밭을 바라봤다. 파랗게 돋아난 잎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다. 평범한 일상, 조용한 행복,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다. 58년 동안 혼자 살아온 남자와 7년 동안 혼자였던 여자. 둘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이야기. 누구나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것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늦었다는 건 절대 없다. 편견과 세상의 소문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바람.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는 일이었다. 어머님, 저희 잘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다. 그날 밤 나와 현수 씨는 내 집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저 멀리 강물이 달빛에 일렁였다. 미영 씨. 응? 평생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나는 현수 씨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럼요. 저도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환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천천히, 따뜻하게 진심을 다해.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혹은 당신 주변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의 다름을 포용한다는 것이며 그 포용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하다. 상처는 아물 수 있다. 외로움은 끝날 수 있다. 단지 조금의 용기만 있다면.